당신 같은 사람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돈이나 받고 내 앞에서 사라지세요.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강남대로를 휩쓸고 지나가는 저녁, 한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외제차 옆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뿌려진 50만 원권 수표 다발이 바람에 날려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 돈을 받지 않고 서 있는 남자, 민준혁.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는 신속수리센터라는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나가다 고장난 차를 보고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이 여자는 그를 모욕했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제 자존심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민준혁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낀 여인 강서연.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 서연테크 회장인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분 후 이 남자는 그녀의 200억짜리 최신 전기차를 살려냈고 그녀의 10명의 엔지니어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 재벌 여사장과 한 수리공 사이의 운명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의 만남 이야기는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서연, 34살. 20대에 이미 서연테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천재 경영인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중 한 명. 그녀의 차가운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은 업계에서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고 그녀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판교의 본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의 최신 전기차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시그니처 에디션, 전 세계에 단 100대만 생산된 특별 모델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 코엑스 근처를 지나던 중 갑자기 차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었습니다. 경고음도 없이 전조등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느렸기에 사고는 없었지만 차는 도로 한가운데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차에서 내려 비서 김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모든 전원이. 서연은 즉시 서연테크의 기술팀에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회사의 최고 엔지니어 5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진단 장비를 동원해 차를 점검했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회장님. 메인 컴퓨터도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체증은 심해졌고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서연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견인차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너무 복잡해서 현장에서는 얼마나 걸리는데요? 최소 2시간. 2시간? 서연의 얼굴이 참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1시간 후 청와대에서 있을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약속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낮지만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때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Crafted engaging Korean narrative while preserving original story's essence. 좋아요.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배경을 반영하면서 원작의 감동적인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연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기름때 묻은 손, 그리고 10년은 촉희된 듯한 오토바이.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우리 회사 최고 엔지니어들도 못 고치는 걸 당신이 고친다고요? 민준혁은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휴대폰이랑 전자기기 고치는 사람입니다만 혹시 모르니까요. 휴대폰 수리공? 서연 옆에 서 있던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200억짜리 최첨단 전기차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준혁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보닛 근처에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차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저 소리. 무슨 소리요? 서연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전기 방전 소리요. 약 0.3초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메인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보조 제어 칩의 과부하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방금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준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보조 센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메인 ECU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시스템을 셧다운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열이 아니에요. 센서의 오작동일 뿐이죠. 완벽한 진단이었습니다. 서연의 엔지니어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건데요? 서연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보조 센서를 일시적으로 바이패스하고 메인 시스템을 수동으로 리셋하면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방법이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를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서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미팅까지 5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하지만 차에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공구 가방에서 몇 가지 도구를 꺼냈습니다. 전문가답지 않은 간단한 도구들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매우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는 차량 하부의 작은 패널을 열고 복잡한 전선 다발 사이에서 정확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서연이 차에 올라타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윙. 차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계기판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30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5분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서연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떻게? 당신 대체 누구예요? 준혁은 자신의 도구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수리공입니다. 하지만 이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자기기는 결국 신호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문제를 찾을 수 있죠. 서연은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얼마면 되죠? 100만 원? 200만 원? 하지만 준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으니까 도와드린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선 모든 것이 거래였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 다시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는 제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서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준혁은 이미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냉각 시스템에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있어요. 제가 임시 방편으로 고쳤지만 언젠가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설계 결함? 그게 무슨?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분노? 호기심? 아니면 뭔가 다른 것? 회장님, 미팅에 늦으시겠습니다. 비서 김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가자. 하지만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말, 설계결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실의 단서.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설계결함이라니. 서연테크가 제조한 이 차량의 전기 시스템은 그녀의 회사가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완성된 이 시스템으로 서연테크는 전기차 시장에서 혁신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리공이 설계 결함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수리 실력을 생각하면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기술팀 팀장 박진수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 사람 찾아봤어? 네, 회장님. CCTV 추적과 오토바이 번호판으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박진수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한 남자의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 민준혁, 나이 33세, 학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수석 졸업, 동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경력, 젠 서연테크 R&D센터 수석연구원, 5년 전 퇴사, 현재 독립수리업, 종로구 소재, 신속수리센터 운영.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회사 출신이라고? 네, 더 놀라운 건 박진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5년 전 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럼 왜 퇴사했어? 아니, 왜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 박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회장님. 말해봐. 5년 전 민준혁 박사는 가장 촉망받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회사의 미래를 바꿀 만큼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술이사였던 최태준 이사가 민준혁 박사의 연구 결과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는 민준혁 박사의 논문과 특허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려 했고 민준혁 박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래서 그를 모함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했다는 거짓 혐의를 씌웠죠. 물론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때 민준혁 박사의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있었다고? 내가 왜 몰랐어? 회장님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출장 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태준 이사가 사건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최태준,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최태준은 지금 서연테크의 부사장이자 기술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세운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고참이었습니다. 그 후 민준혁 박사는 회사를 떠났고 모든 연구 자료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작은 수리점을 차렸다고 합니다. 서연은 의자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회사에서 그런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가 말한 설계 결함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사해봤습니다. 박진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민준혁 박사는 자신의 원래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 부사장이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거부했죠. 그 후 시스템은 그대로 양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전기차에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네, 회장님.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준혁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회사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즉시 비밀리에 전수조사를 시작해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혁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고 전해. 하지만 회장님, 그가 만나주실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주소만 알려줘. 작은 가게의 큰 비밀. 이틀 후 서연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종로의 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강남과는 달리 이곳은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얽혀있는 서울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속수리센터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의 1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허름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각종 전자기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납땜된 냄새와 전자기기 특유의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안쪽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공구와 부품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모두 고급 전자공학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작업실에서 나온 준혁은 서연을 보고 멈췄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준혁 씨.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그녀를 가게 안쪽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준혁의 손이 커피포트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무례하게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5년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변명은 안 되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천천히 2잔의 커피를 가져와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회장님. 이제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명예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죠. 서연은 그의 평온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연구소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은? 필요 없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보다. 회장님, 준혁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 식사를 챙겨드리고 이 가게에 와서 사람들의 물건을 고쳐주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성공이 곧 행복이었는데 이 남자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연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설계 결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당한 보수를 드리고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함이 실제로 있다는 걸 확인하셨나요? 우리 팀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봐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혁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나가면 안 됩니다. 왜죠? 준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최태준 부사장을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아직도 회사에 있는 한 저는 제 신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언가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겨진 음모. 그날 밤 서연은 회사로 돌아와 박진수와 비밀회의를 가졌습니다. 준혁의 조언에 따라 진행한 정밀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심각합니다. 박진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진혁 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재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극단적인 온도 조건에서 예를 들어 한여름 직사광선 아래 오래 주차되어 있거나 한겨울 영하 20도 이하에서 냉각 센서가 오작동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터리가 과열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야? 박진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간 차량이 3만 대가 넘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5년 전 민준혁 박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기록이 있어? 그게 박진수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상합니다. 당시 회의록과 기술 보고서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 누가? 접근 기록을 보면 최태준 부사장의 계정입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증거를 숨긴 거군. 더 문제는 박진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해외에서 우리 전기차 관련 소송이 3건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였는데 최 부사장이 조용히 합의금을 주고 덮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네. 그리고 합의 조건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요. 서연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최태준을 불러. 회장님, 잠깐만요. 박진수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지금 바로 대면하시면 그가 증거를 더 파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혁 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원래 설계한 시스템과 현재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시 민준혁을 만나보겠어.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게임 다음날 저녁, 준혁은 서연의 요청으로 서연테크 본사의 비밀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회사 건물,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서연이 그를 지하 3층의 보안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수와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 몇 명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박진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준혁이 재직하던 시절 그의 팀원이었습니다. 박 팀장, 잘 지냈어요? 덕분에요. 박사님 덕분에 제가 팀장까지 됐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워크스테이션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그가 설계한 원본 시스템의 코드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코드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중해서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변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원래 설계한 시스템에는 3단계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선 그중 2단계가 제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그가 화면의 한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냉각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극단적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비용 절감입니다. 준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원래 설계는 더 비싼 센서와 프로세서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대당 약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죠. 3만 대면 150억 원, 서연이 계산했습니다. 네, 누군가는 안전보다 수익을 선택한 겁니다. 변경 기록을 추적할 수 있나요? 준혁은 몇 분간 더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있습니다. 변경은 5년 전 2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승인자는 최태준입니다. 서연과 박진수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가 이 변경을 승인한 이유와 과정, 그리고 그 후 발생한 사고들과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박진수가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태준 부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심야 모임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준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부사장, 여기는 제한구역입니다. 어떻게? 회장님, 저도 이 회사의 임원입니다. 그리고 제 부서에서 이상한 데이터 접근 기록이 감지되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최태준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혁을 알아봤습니다. 이거 참, 민준혁?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5년 만인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최태준을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숨긴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실? 최태준이 웃었습니다. 또 음모론인가? 5년 전처럼? 이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최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5년 전에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려던 사람인데요. 그건 거짓이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증명할 수 있나요? 최태준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에는 분명히 당신이 조작한 기록 말이죠?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태준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회장님.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회사를 20년간 키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회가 누구 편을 들지.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5년 전처럼 다시 한번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최태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서연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최태준이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강서연 회장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우리의 핵심 기술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서연의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최태준과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사장,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결함이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시정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5년 전 회사를 배신했던 인물이라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고 그녀의 뒤에는 준혁과 박진수, 그리고 외부 법률 자문단이 함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모든 배터리 관련 사고 기록, 은폐된 소송건, 그리고 시스템 변조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한 이사가 경악했습니다. 최태준 부사장이 숨겨온 진실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시스템을 제거했고 그로 인한 사고들을 은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최태준은 일어서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혁 박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는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내용을 이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준혁이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95%의 상황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의 극단적 상황에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면 그 5%는 1,500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준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비용도 대량 리콜보다 훨씬 적게 들 것입니다. 이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부사장, 회장 대리를 맡고 있던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최태준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없다면 이사회는 당신의 즉각적인 정직을 결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최태준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았고 그도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진실의 대가하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최태준의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서연테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비서 김미정이 보고했습니다. 20% 하락했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언론 대응, 투자자 미팅, 법률 자문. 회장님, 쉬셔야 합니다. 박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 내일 국회 청문회가 있잖아.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지금 어디세요? 회사요. 왜요? 나와 보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좀 중요합니다. 회장님의 차 문제와 관련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나와 준혁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무언가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제어 유닛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차에서 나온 겁니다. 준혁이 그녀에게 작은 부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은 아주 작은 칩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원래 있어야 할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건 해킹 칩입니다. 준혁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의 차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뭐라고요? 그날 차가 멈춘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다운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아마도 회장님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준혁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태준만이 아니에요. 그의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그들이 이기는 거니까. 준혁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혼자 싸우게 내버려둘 수 없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염려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숨겨진 연결고리 준혁과 서연은 밤늦게까지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최태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추적하기 위해 금융거래기록, 이메일, 회의록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태준의 비밀 계좌로 지난 5년간 총 50억 원이 입금되었어요. 누구한테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라 추적이 어렵지만 준혁이 몇 번의 클릭으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최종 출처는 J1 인더스트리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J1? 우리 최대 경쟁사? 네, 그들은 최태준에게 돈을 주고 서연테크의 기술을 빼돌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양산하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명성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이메일이나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태준의 개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불법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준혁은 고민하다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최태준을 직접 만나 자백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는 지금 불안할 겁니다. 자신의 범죄가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모르니까요. 그 심리를 이용하면 서연은 준혁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최태준에게 비밀리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합의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최태준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몰래 녹음기를 준비했고 준혁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합의를 하자는 거요? 최태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서연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사임하면 저는 형사 고발을 취하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관대할 리 없는데요. 회사를 생각해서입니다. 이 추문이 더 커지면 서연테크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최태준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J1 인더스트리와의 관계도 묻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우리 기술을 넘겨줬다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결함 있는 시스템을 양산하게 만들었다는 것도요. 증거가 있소? 충분히 있습니다. 서연이 태블릿을 꺼내 금융거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을 10년은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최태준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한 게 아니오.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J1의 윤석진 부회장이 나를 접촉했소. 그는 서연테크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소. 그래서 당신은 돈을 받고 회사를 배신한 거군요. 배신? 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지만 키운 건 나였소. 나는 20년을 바쳤는데 당신은 그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장이 됐소. 그래서 복수하기로 한 거예요? 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녹음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부사장. 필요한 건 다 들었습니다. 최태준은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당신 녹음했어? 합법적으로요.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당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최태준은 일어서려 했지만 그때 카페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최태준, 당신을 산업 스파이와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태준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최태준의 체포 이후 서연테크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투명 경영을 선언하고 모든 차량에 대한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준혁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효율을 15% 높였습니다. 업계는 이를 혁명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빈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진수가 감탄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담담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실과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준혁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민됩니다. 왜요? 저는 제 작은 가게가 좋습니다.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특별 자문으로 계시는 건요. 원하실 때만 오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서연이 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의료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요. 준혁은 감동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그의 기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잖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승리, 그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테크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혁신적인 기술로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했습니다. 준혁은 약속대로 특별 자문으로 회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이틀은 회사에 나와서 신기술 개발을 지도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게에서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건강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서연테크의 지원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은 준혁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비서나 운전기사 없이 혼자 오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어서 오세요, 서연 씨. 준혁이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 들렀어요.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가게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고 작은 화단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좋아합니다. 준혁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죠.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무자비한 CEO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준혁 씨, 제가 변했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많이 변하셨죠? 준혁이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무서우셨는데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중요한 건 그로부터 배우는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여줬어요. 저도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게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제가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도 함께요. 준혁은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그러시겠다고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 7시에 뵙죠. 제가 맛있는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좋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준혁은 혼자 정원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자기 존중, 그리고 새로운 꿈.
그리고 어쩌면 사랑도.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서현테크는 이제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배터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자신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현테크의 최고 기술 자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젊은 엔지니어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서현과 준혁의 관계도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눴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서현은 준혁을 남산타워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현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회장님 차를 고쳤던 날이요. 그때 전 정말 오만했어요. 당신을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줬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요. 준혁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현 씨도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법,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법을요.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서현 씨, 저는.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요, 준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운명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부, 교만과 겸손, 절망과 희망,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실과 용기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몇 년 후 준혁과 서현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서현테크를 함께 이끌면서도 준혁의 작은 수리점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지역사회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준혁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도 그들의 결혼식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은 것을 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준혁과 강서연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수리공이 세계적인 천재 엔지니어일 수 있고 차가운 재벌 여사장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숨기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셋째,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준혁처럼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서현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